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국의 K9입니다. 스위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잠겼고 전 세계 언론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불러온 파장이 단순한 무기 교체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유럽 전체를 술렁이게 만든 이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 K9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가 기존 질서를 내려놓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긴박했던 기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바움가르트너입니다. 스위스 연방군 포병전력평가위원회에서 수석 기술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 아침처럼 불길한 예감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새벽 5시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헬기 안이었습니다. 엔진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했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어젯밤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테스트, 외부 참관 일체 금지. 결과 보고는 구두로만. 국방부 전략기획국에서 온 지시였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죠.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활주로가 보였고 그 끝에 거대한 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산 M109 팔라딘. 스위스군이 수십 년간 믿고 써온 자주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정비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소 테스트 때보다 2배는 많아 보였죠. 그리고 포 옆에 서 있는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착륙 30초 전입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태블릿을 켰습니다. 어젯밤 긴급 전송된 예비 데이터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혹한 운용 평가 1차 실패. 실패라는 단어가 붙은 보고서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박혀 있었습니다. 본 문서 외부 유출 시 군사기밀 유출죄 적용.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사격 횟수 8발, 정상 작동 시간 17분, 고장 발생 3번, 정비 소요 시간 총 4시간 12분, 최종 가동률 18%. 18%.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하루도 못 버틴다는 뜻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하 22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루카스 고문님. 한스 로이퍼 여단장이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테스트 결과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문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5발도 못 쏘고 포탑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문님,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30년 경력의 포병 지휘관이 자기 무기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제 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가 멈추면 그들은 그냥 죽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활주로 반대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차의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가 우리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눈을 튀겼고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국 국장 요한 크레머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죠. 바움가르트너 고문.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취소됐습니다. 즉시 베른으로 복귀하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국장님,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명령입니다, 고문.
이 테스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스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안 됩니까? 요한이 한스를 쏘아봤습니다. 여단장, 당신은 명령에만 복종하면 됩니다. 평가는 기술 고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고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문, 당신도 30년 이 일을 했으면 알 겁니다. 어떤 숫자는 기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걸.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장. 저는 요한 국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묻으라는 거였죠. 국장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숫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모릅니다. 다만 포가 몇 발을 쏘고 멈추는지, 그걸 고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만 기록해왔습니다. 요한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숫자들이 때로는 나라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럼 거짓 숫자를 보고하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한스가 긴장한 듯 옆에서 움찔했습니다. 요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문, 현실을 봅시다. 우리는 미국산 자주포를 40년 넘게 써왔습니다. 정비 인력, 탄약 체계, 훈련 매뉴얼, 모든 게 이 무기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 부하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포가 고장 나도 참으라고 합니까? 요한이 한스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단장, 우리는 중립국입니다. 요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 부하들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한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럽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요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고문, 당신은 기술자니까 이해할 겁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M109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써왔습니다. 조금 더 관리하고 정비 주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8%라는 숫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국장님, 관리와 정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설계 자체의 문제입니다. 혹한 환경에서 유압 계통이 버티지 못합니다. 영하 20도만 넘어가도 작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겨울에 안 쓰면 됩니다. 요한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전쟁이 언제 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요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문,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제 책임을 다하려는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정치적 판단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술평가는 제 영역입니다. 저는 본 것을 기록할 겁니다. 요한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 보고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묻힐 거라는 뜻이었죠. 보고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문서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됩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요한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규정? 고문, 규정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당신 보고서에 예비평가라고 쓰면 됩니다. 예비평가는 최종 결정 문서가 아니니까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 계획해놨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스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단장, 어디 갑니까?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첫 번째 자주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포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포에 제 부하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한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고문님,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포병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포가 멈추면 제 부하들은 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치도 외교도 예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가 쏴져야 합니다. 끝까지 쏴져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3장 셋업. 침묵을 깬 건 요한 국장이었습니다. 여단장,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엠베골을 교체할 예산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한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예산 확보, 정치적 승인, 훈련 체계 구축, 정비 인프라. 모든 게 다시 시작이었죠. 하지만 한스의 말도 맞았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문님. 한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같이 좀 보시죠. 그는 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포 옆에 서자 한스가 포탑 해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금속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세요. 한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포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 내부는 좁았습니다. 각종 계기판과 유압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스가 유압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세 번째 고장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유압유가 굳어버렸습니다.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니까 점성이 높아져서 펌프가 못 버텼습니다. 저는 펌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일 라인 연결부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교체는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근데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한스가 손전등으로 다른 부분을 비췄습니다. 여기 포탑 회전 모터도 문제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기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돌리면 마모가 심해집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에 사진을 찍고 부위별로 기록했습니다. 정비병들 말로는 부품 자체가 이 추위를 견디게 설계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스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본토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데서 쓰라고요. 알프스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엠베구는 원래 온난한 기후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혹한 사양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고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았죠. 여단장, 다른 포병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요? 한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른 걸 씁니다. 다른 걸요? 예. 독일제나 한국제를 많이 씁니다. 한국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한국제요? K9 말하는 겁니까?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핀란드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K9이라는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었죠. 한국이 만든 자주포였습니다. 왜 K9입니까? 혹한 운용 성능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하 40도까지 작동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하 40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핀란드 국방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지만 포병 네트워크에서 돌았습니다. 한스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스캔된 문서였습니다. 핀란드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표가 보였습니다. 시험 온도 영하 38도, 연속 사격 횟수 50발, 고장 빈도 제로, 정비 소요 없음, 가동률 98%. 98%. 방금 본 엠베구의 18%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핀란드군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바로 옆 나라죠. 목숨 걸고 무기를 고릅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정비 시간, 부품 교체 주기, 탄약 호환성.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문님. 한스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이거 평가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여단장,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가 대상을 바꾸려면 국방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요청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 국장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한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비공식으로 데이터만 받을 수는 없습니까? 한국 측에 요청해서요. 그냥 참고 자료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비공식 접촉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포탑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움가르트너, 당장 나오십시오. 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 캐털러스트. 저는 포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한 국장이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서양인이었습니다. 값비싼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콜린스 씨입니다. 미국 방산업체 유럽 담당 총괄입니다. 리처드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 당신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리처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테스트 결과를 들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쪽에서 기술팀을 급파했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기술팀이요? 예. M109 혹한 운용 전문가들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요한을 봤습니다. 요한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문님. 리처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스위스와 함께했습니다. M109는 검증된 무기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죠. 일시적인 문제로 그 신뢰를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가동률이 18%였습니다. 오늘 새벽엔 5발도 못 쏘고 멈췄습니다. 리처드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건 운용 미숙 때문입니다. 혹한 환경에서는 예열 절차가 중요합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은 30년 경력입니다. 리처드가 한스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단장, 경력이 길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최신 개량형 M109A7은 이전 모델과 다릅니다. 새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 A7이 아닙니다. A6입니다. 한스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A6 매뉴얼은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요한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닙니다. 콜린스 씨가 해결책을 가져왔으니 일단 들어봅시다. 리처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최신 혹한 운용 매뉴얼입니다. 미 육군 알래스카 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 영하 30도까지 검증됐습니다. 그가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예열 절차, 오일 교체 주기, 부품 점검 리스트.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장합니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상 부품 교체, 추가 기술 지원 다 해드립니다. 듣기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매뉴얼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위스가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운용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알프스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셨습니까? 한스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단장, 당신네 나라가 지난 50년간 실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화시에는 이 정도 훈련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스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를 봤습니다. 콜린스 씨, 기술팀이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다시 테스트를 해야겠군요. 기술팀이 정비한 후에 리처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문, 그건 불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18% 가동률은 합격점이 아닙니다. 기술팀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가위원으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문님, 혹시 다른 선택지를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요즘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혹시 그쪽에서 접촉이라도 왔습니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처드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치는 복잡합니다. 특히 방사는 더 그렇죠.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경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리처드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기억 1월 1일 5장 더베이트.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제전화였죠. 국가 코드를 보니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으십시오. 요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움가르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방산기업 자주포 체계 책임연구원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처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희는 스위스군의 혹한 평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포병은 작은 세계입니다, 고문님. 핀란드 동료들이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한스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겁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K9 선더의 혹한 운용 데이터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 참고용으로요. 물론 비공식이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고문님께서 진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최고 성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쏘는 포를 만들었고 그게 검증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쏘는 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한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 업체랑 접촉하신 겁니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 왔습니다. 맞지 말았어야죠. 왜입니까? 기술 자료를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문,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는 걸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 실망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업체들의 수법을 모르십니까? 먼저 공짜로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엔 시범 운용 제안하고 결국엔 계약으로 몰고 갑니다.
저는 계약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평가할 뿐입니다. 평가 보고서가 계약의 근거가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리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보고서 한 장 때문에 수백억 달러 계약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본심이 나오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M109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보고서엔 문제 없다고 쓰겠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기술팀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가동률 80% 이상 나오면 저는 합격 보고서를 씁니다. 80%요? 지금 농담합니까? 핀란드 K9이 98% 나왔습니다. 80%는 양보한 겁니다. 리처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문, 너무 가혹합니다. 혹한 환경에서 80%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럼 K9은 어떻게 98%를 냅니까? 그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핀란드 보고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K9을 여기로 가져와서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한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평가 대상을 바꾸려면 국방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긴급 평가로 하면 됩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드론 평가 때도 긴급으로 했습니다. 2주일이면 됩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단장, 월권입니다. 평가 절차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럼 결정하십시오, 국장님. 한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M109 혼자 테스트에서 18% 나온 걸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랑 비교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미 국방부 공식 문서입니다. M109 성능 보증서죠. 여기 보시면 혹한 운용 보증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공식 문서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보증서는 언제 나온 겁니까? 3년 전입니다. 그럼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리처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기밀이면 저도 못 봅니까? 저도 군사기밀 취급 인가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기밀은 다릅니다.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서를 도로 건넸습니다. 그럼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박준호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6장 브레이크 인투 2 수정.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열었습니다. 박준호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9 천둥 혹한 운용 데이터. 첨부 파일이 5개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핀란드군 공식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영어 번역본이었죠. 표지에 핀란드 국방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상세한 테스트 기록이 나왔습니다. 날짜, 시간, 온도, 사격 횟수, 고장 빈도.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영하 38도에서 50발 연속 사격. 고장 제로. 정비 불필요. 가동률 98%.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시범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여기도 비슷했습니다. 영하 32도 40발 사격, 가동률 96%. 세 번째 파일은 폴란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토니아. 다섯 번째는 호주.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K9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 뭘 보고 계십니까? 요한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K9 데이터입니다. 5개국 평가 보고서입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처드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조작된 자료일 겁니다. 5개국이 모두 조작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 나라들이 모두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리처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여단장, 핀란드군 포병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한스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미카, 나야. 한스. 한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급한 게 있어서 그래. K9 평가 보고서 말인데 진짜야? 조작 없이?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한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걸 봤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한스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고문님. 미카가 직접 테스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 없다고 합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황이랑 다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때문에 절박하니까 뭐든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폴란드는요? 한스가 반박했습니다. 이 나라들도 다 절박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요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K9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문, 그건 내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긴급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규정집을 꺼냈습니다. 기술 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방부 승인 없이도 비교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 내에 국방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력 끝내려고요? 제 경력보다 병사들 목숨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여단장,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K9 한 대를 2주일 내로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한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동맹을 무시하는 겁니다. 동맹은 존중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병사들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M109이 정말 좋은 무기라면 비교 평가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럼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리처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책임질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스와 함께 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요한이 리처드와 급하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러다 자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단장.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18%는 18%입니다. 98%는 98%고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박준호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K9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능하면 일주일 내로요. 알겠습니다. 한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사장 캐털러스트. 저는 포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한 국장이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서양인이었습니다. 값비싼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콜린스 씨입니다. 미국 방산업체 유럽 담당 총괄입니다. 리처드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 당신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리처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테스트 결과를 들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쪽에서 기술팀을 급파했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기술팀이요? 예. 엠베쿠 혹한 운용 전문가들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요한을 봤습니다. 요한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문님. 리처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스위스와 함께했습니다. 엠베쿠는 검증된 무기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죠. 일시적인 문제로 그 신뢰를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가동률이 18%였습니다. 오늘 새벽엔 5발도 못 쏘고 멈췄습니다. 리처드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건 운용 미숙 때문입니다. 혹한 환경에서는 예열 절차가 중요합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은 30년 경력입니다. 리처드가 한스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단장, 경력이 길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최신 개량형 M109A7은 이전 모델과 다릅니다. 새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 A7이 아닙니다. A6입니다. 한스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A6 매뉴얼은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요한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닙니다. 콜린스 씨가 해결책을 가져왔으니 일단 들어봅시다. 리처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최신 혹한 운용 매뉴얼입니다. 미 육군 알래스카 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 영하 30도까지 검증됐습니다. 그가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예열 절차, 오일 교체 주기, 부품 점검 리스트.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장합니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상 부품 교체, 추가 기술 지원 다 해드립니다. 듣기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매뉴얼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위스가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운용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알프스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셨습니까? 한스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단장, 당신네 나라가 지난 50년간 실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화시에는 이 정도 훈련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스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를 봤습니다. 콜린스 씨, 기술팀이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다시 테스트를 해야겠군요. 기술팀이 정비한 후에 리처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문, 그건 불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18% 가동률은 합격점이 아닙니다. 기술팀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가위원으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문님, 혹시 다른 선택지를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요즘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혹시 그쪽에서 접촉이라도 왔습니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처드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치는 복잡합니다. 특히 방사는 더 그렇죠.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경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리처드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기억 1월 1일 5장 더베이트.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제전화였죠. 국가 코드를 보니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으십시오. 요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움가르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방산기업 자주포 체계 책임연구원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처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희는 스위스군의 혹한 평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포병은 작은 세계입니다, 고문님. 핀란드 동료들이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한스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겁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K9 선더의 혹한 운용 데이터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 참고용으로요. 물론 비공식이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고문님께서 진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최고 성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쏘는 포를 만들었고 그게 검증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쏘는 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한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 업체랑 접촉하신 겁니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 왔습니다. 맞지 말았어야죠. 왜입니까? 기술 자료를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문,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는 걸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 실망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업체들의 수법을 모르십니까? 먼저 공짜로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엔 시범 운용 제안하고 결국엔 계약으로 몰고 갑니다. 저는 계약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평가할 뿐입니다. 평가 보고서가 계약의 근거가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리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보고서 한 장 때문에 수백억 달러 계약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본심이 나오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엠베꾸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보고서엔 문제 없다고 쓰겠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기술팀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가동률 80% 이상 나오면 저는 합격 보고서를 씁니다. 80%요? 지금 농담합니까? 핀란드 K9이 98% 나왔습니다. 80%는 양보한 겁니다. 리처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문, 너무 가혹합니다. 혹한 환경에서 80%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럼 K9은 어떻게 98%를 냅니까? 그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핀란드 보고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K9을 여기로 가져와서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한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평가 대상을 바꾸려면 국방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긴급 평가로 하면 됩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드론 평가 때도 긴급으로 했습니다. 2주일이면 됩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단장, 월권입니다. 평가 절차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럼 결정하십시오, 국장님. 한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엠백 고혼자 테스트에서 18% 나온 걸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랑 비교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미 국방부 공식 문서입니다. 엠백 구성능 보증서죠. 여기 보시면 혹한 운용 보증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공식 문서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보증서는 언제 나온 겁니까? 3년 전입니다. 그럼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리처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기밀이면 저도 못 봅니까? 저도 군사기밀 취급 인가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기밀은 다릅니다.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서를 도로 건넸습니다. 그럼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박준호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6장 브레이크 인투 2 수정.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열었습니다. 박준호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9 천둥 혹한 운용 데이터. 첨부 파일이 5개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핀란드군 공식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영어 번역본이었죠. 표지에 핀란드 국방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상세한 테스트 기록이 나왔습니다. 날짜, 시간, 온도, 사격 횟수, 고장 빈도.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영하 38도에서 50발 연속 사격. 고장 제로. 정비 불필요. 가동률 98%.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시범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여기도 비슷했습니다. 영하 32도 40발 사격, 가동률 96%. 세 번째 파일은 폴란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토니아. 다섯 번째는 호주.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K9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 뭘 보고 계십니까? 요한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K9 데이터입니다. 5개국 평가 보고서입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처드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조작된 자료일 겁니다. 5개국이 모두 조작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 나라들이 모두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리처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여단장, 핀란드군 포병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한스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미카, 나야. 한스. 한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급한 게 있어서 그래. K9 평가 보고서 말인데 진짜야? 조작 없이?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한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걸 봤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한스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고문님. 미카가 직접 테스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 없다고 합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황이랑 다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때문에 절박하니까 뭐든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폴란드는요? 한스가 반박했습니다. 이 나라들도 다 절박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요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K9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문, 그건 내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긴급 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규정집을 꺼냈습니다. 기술 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방부 승인 없이도 비교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 내에 국방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력 끝내려고요? 제 경력보다 병사들 목숨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여단장,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K9 한 대를 2주일 내로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한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동맹을 무시하는 겁니다. 동맹은 존중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병사들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M109이 정말 좋은 무기라면 비교 평가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럼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리처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책임질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스와 함께 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요한이 리처드와 급하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러다 자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단장.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18%는 18%입니다. 98%는 98%고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박준호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K9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능하면 일주일 내로요. 알겠습니다. 한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10장.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요한 국장이었습니다. 고문, 테스트 중단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관 명령입니다. 즉시 베른으로 복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와보면 압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베른으로 오래요. 지금 당장. 테스트 결과는요? 일단 기록은 다 했습니다. 저는 올라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3시간 후, 저는 베른 국방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비가 2배로 늘어나 있었고 기자들이 건물 밖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님.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M109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K9을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관 집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비서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한 국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 재무부 국장, 그리고 낯선 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문.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장관이 미국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주스위스 미국 대사관 국방무관, 그리고 미 국무부 유럽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 국무부까지 나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국무부에서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가 M109 대신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그건 보도가 과장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비교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비교 평가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40년 동맹 관계에서 미국 무기의 신뢰성을 의심한다는 건 미국 자체를 의심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맹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의 성능을 평가했을 뿐입니다.
그 평가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왜 모릅니까?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문, 이건 미국 측에서 보내온 공식 서한입니다. 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스위스가 M109 대신 다른 무기 체계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향후 방위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재검토. 그 단어의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 협력이 끊기면 우리는 나토 정보망에서 제외됩니다. 합동훈련도 못합니다. 기술 이전도 중단됩니다. 그리고 무역 관계도 영향받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강경합니다. 방산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면 관세 보복도 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고문,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정치를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보고서 한 장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M109은 혹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도 44%밖에 안 나왔습니다. 44%면 충분합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중립국입니다. 그럼 왜 무기를 삽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전쟁 안 할 거면 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억지력입니다. 요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기는 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쓰려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 가짜 무기를 놓고 있어도 되겠네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K9을 선택하면 뭐가 좋습니까? 병사들이 살아남습니다. 전쟁이 안 나는데 무슨 병사입니까? 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 모르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입니다. 러시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타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러시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임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문, 당신 말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M109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향후 10년간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를 약속받았습니다. 계약 금액만 3억 달러입니다. 그럼 K9도 계약하면 됩니다. 한국과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뢰 관계도 협력 역사도 없습니다. 그럼 만들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핀란드도 노르웨이도 폴란드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위협 때문에 절박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쟁 나고 나서 포가 안 쏴지면 그때 후회하자는 겁니까?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문, 진정하십시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M109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관님, 결정입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당신 보고서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 자료로만 보관합니다. 그건 은폐입니다. 아닙니다. 국익입니다. 장관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1장.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세상이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고문님, 한 말씀만.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실이 무슨 소용입니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스였습니다. 고문님, 소식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명확한데도요?
정치입니다.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장관이 굴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일이 다 헛수고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문님, 포기하실 겁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부하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멈추는 포를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여단장.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문님, 소식 들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 연구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고문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문님. 박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15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을 봤습니다. 좋은 무기가 정치 때문에 탈락하는 걸요. 그럼 왜 계속하십니까? 포기하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시장이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오늘은 아니어도 언젠가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문님, 고문님의 보고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 기록을 볼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역사가 됩니다. 누군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역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지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으로는 안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옳은 일이 뭡니까? 병사들은 여전히 고장나는 포를 쓸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시도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던 일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국방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연방군은 M109 자주포를 지속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K9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한 국장이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요한이었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뭡니까? 고문, 사무실로 나오십시오. 병가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고문님 경력에 관한 일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와보십시오. 그럼 압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요한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요한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루카스 바움가르트너 기술고문, 명예퇴직 권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입니다. 퇴직하시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규정을 어겼습니다. 국방부 승인 없이 평가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긴급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기술적 긴급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까? K9을 선택하려 한 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요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문,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징계 절차로 갑니다. 그게 더 나쁠 겁니다. 요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문, 명예롭게 끝내십시오. 30년 경력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명예가 뭡니까? 거짓말하고 눈 감는 게 명예입니까? 살아남는 게 명예입니다. 요한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됐습니다. 12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문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베른의 겨울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퇴직 권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제목도 없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본문에는 링크 하나만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핀란드 방송국 뉴스였습니다. 자막이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엠베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핀란드 국방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엠베꾸과 K9을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혹한 환경에서는 K9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병 훈련장이었습니다. K9이 눈밭에서 연속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K9을 선택했습니다. 스위스가 다른 선택을 한 건 유감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미국 압력에 굴복했다. 정치가 기술을 이겼다. 언젠가 후회할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시계 기술자였습니다. 스위스의 자랑, 정밀함의 상징.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초는 1초다. 정확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치, 외교, 이익, 관계. 이런 것들이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퇴직 권고서를 봤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손님이에요. 아내가 서재로 왔습니다. 누굽니까? 한스 여단장이에요.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한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고문님. 한스가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마르타 슈미트입니다. 국방부 예산국 실무관입니다. 마르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문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뭡니까? 엠베꾸 유지 비용 분석입니다. 마르타가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공식 발표와는 다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표가 나왔습니다. 연도별 정비 비용, 부품 교체 비용, 훈련 중단 손실. 이게 뭡니까? 진짜 숫자입니다.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발표는 거짓입니다. M109 유지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공식 발표는 연간 500만 프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00만 프랑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2배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포가 노후화될수록 정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문님, 그리고 이건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M109 훈련 중단 기록입니다. 총 82일입니다. 82일이요? 예. 고장 때문에 훈련을 못한 날이 그렇게 많습니다. 1년의 4분의 1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줍니까? 마르타가 저를 봤습니다. 고문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다면요? 그래도 옳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고문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용입니까? 장관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장관 위에 의회가 있습니다.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예산은 의회가 승인합니다. 의회한테 진실을 알리면 됩니다. 의회요? 예. 저는 예산안심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숫자들을 넣을 겁니다. 그럼 의원들이 질문할 겁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 증언할 겁니다. M109의 한계를요. 저는 2사람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부하들 때문입니다. 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전쟁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면 제 부하들은 살아야 합니다. 멈추는 포가 아니라 쏘는 포가 필요합니다. 마르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면 안 됩니다. 효율적인 무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의회 심의입니까? 2주일 후입니다. 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이름을 넣지 마십시오.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이미 졌습니다. 더 잃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경력이 남았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문님. 이건 고문님 싸움입니다.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문님.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고문님이 이름을 내시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4장 퍼넬리. 한 달 후, 저는 다시 알프스 포병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식 행사였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장관, 한국 방산기업 대표,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활주로에는 K9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스위스는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진실에 기반한 선택을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루카스 바움가르트너 고문입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정치도 압력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켰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스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문님. 아직 시작입니다, 여단장.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문님, 드디어 뵙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박 연구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닙니다. 고문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가 K9을 가리켰습니다. 저 포에는 15년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쏘는 포를 만들려는 노력이요.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스위스 덕분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K9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109은 어떻게 됩니까? 단계적으로 교체합니다. 향후 5년간 전량 K9으로 바뀝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초기 투자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절감됩니다. 유지 비용이 절반 이하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스와 함께 K9 앞에 섰습니다. 직접 타보시겠습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포탑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M109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확실히 다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스가 계기판을 만졌습니다. 이제 제 부하들이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포가 멈출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알프스 설산이 보였습니다. 여단장,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틀릴까봐요. 제 판단이 잘못됐을까봐요.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문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숫자를 믿으셨고 숫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한스가 웃었습니다. 고문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함께 끝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탑에서 내려왔을 때 마르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축하드립니다. 마르타, 당신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최종 예산안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K9 도입 예산이 전액 확정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2026년 국방 예산 K9 자주포 도입 및 운용 3억 5천만 프랑 승인.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문님. 마르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K9이 들어오면 훈련 체계도 바뀌고 정비 인프라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예. 다른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K9 운용 중 문제 있으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